뭐 일단은 지금 뭐 일시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인 요인도 있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일단 독일이 사실은 그 GDP로 봤을 때 그 GDP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3위 수준이고요. 수출, 그러니까 무역량으로도 보면 세계 3위. 그리고 EU 내에서는 뭐 전체 인구에서는 한 5분의 1 정도가 되고 GDP로 보면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그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을 보면은 2023년에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가 찍힌다는 것 자체가 성장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인구는 사실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한 번 마이너스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있어서 좀 올라가기 마련인데 24년에도 지금 잠정 추계치는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경제가. 그러니까 유럽을 그전까지는 이끌어 나가던 나라였던 게 이제는 오히려 유럽 경기를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 격차가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유럽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이 안 좋은 거죠. 2010년도에 이제 사실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에 미국이 유럽하고 격차가 확 좁혀졌었죠. 그랬는데 이때 2010년도를 한번 보고 제가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봤을 때 독일이 미국의 그러니까 2010년도에 22.7%였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에는 미국 GDP의 14.8%, 14.9%가 되네요. 그러니까 10% 가까이 이렇게 이제 그 비중이 떨어진 거죠. 이게 뭐 프랑스도 사실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미국의 17.6%였는데 2023년에는 10.1%. 그러니까 프랑스도 많이 떨어졌지만 독일의 하락폭이 더 크죠. 이런 식으로 성장률 자체도 독일은 상당히 침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EU 전체가 뭐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을 이끌고 나가야 될 독일과 프랑스가 상당히 침체가 됐고 프랑스보다도 특히 독일이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제가 그러니까 지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하고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현재 독일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단기적인 이유로는 사실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큰데요. 요건 한번 요 숫자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독일의 전기 요금이 1메가와트당 42유로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보면은 114유로까지 3배 가까이 뛰었어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가정용 전기 요금을 보면요. 킬로와트당 41센트, 평균 41센트인데 이게 EU 27개국 가운데서 단연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EU 평균이 28.5센트거든요. 그러니까 28.5센트가 독일이 41.6센트, 그러니까 46% 정도가 높고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은 그 러시아로 이제 쪽부터 천연가스를 사실 그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차단이 된 상태, 상당히 이제 제약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 와중에 독일이 이 원자력 발전소의 그 가동을 상당히 이제 축소를 사실 완전 전면 중단을 했죠. 이게 23년까지. 그리고 24년도에 이제 뭐 에너지 위기로다가 이제 그 석탄,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를 조금 쓰다가 이것마저도 2024년 4월에 다시 또 폐쇄를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의 전기 요금이 지금 독일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인데 그 경쟁국이라고 할 만한 게 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한 2배 정도가 돼요. 전기 요금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독일의 이제 그 제조업이 지금 상당히 그 비용 인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단기적인 이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단기적인 이유라고는 할 수는 또 있는데 이게 과연 단기적으로 그러고 또 한 2, 3년 후에 회복이 다 될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아주 극단기가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이제 여파가 갈 거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에서 이제 독일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전 세계 지금 보면요.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그러죠. 물론 이제 요건 주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 있죠. 예. 그런데 꼭 그러한 어떤 주식 그 시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유럽이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다 실패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독일은 특히 더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독일이 이게 전에부터도 나오지만 약간 일본하고 그런 면에서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왜 장인 정신이 강하고, 왜 기계공업에서 막 정밀한 거, 아주 딱 철두철미하고 원칙 지키고 이런 걸로 유명한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역으로 디지털 전환에서는 도구로 작용한 거죠. 이런 면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까지 보수적으로 갈 거는 아니었는데, 잠깐 독일이 지금 그런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IMD하고 WEF 같은 데서 이제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 지수라는 건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현재 독일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좀 표현해 주는 건데,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 보면은 독일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19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덴마크가 1위였고 미국이 2위, 스웨덴이 3위 있고 우리나라가 8위였는데 독일이 19위, 한참 뒤에 있죠. 그다음에 WEF에서 나오는 국제 경쟁력 지수에서 독일이 종합적으로는 7위로 나와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 분야의 경쟁력은 36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이 지수에 너무 뭐 순위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사실은 현재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독일 그러면은 와 독일은 진짜 뭐 아주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독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농땡이 아니지고 근로시간을 보면요. OECD 국가 중에서 연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일 많이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OECD 30개국의 평균이 그 연평균 근로시간을 보면은 1646시간인데 우리나라는 1910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건데 독일은 1349시간이에요. 이게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그러면은 오히려 노조가 세고 이래가지고 뭐 근로시간 단축하고 일을 적게 할 것 같은데 프랑스가 1490시간이거든요. 아까 독일이 1349죠. 그러니까 프랑스보다도 훨씬 적은 거예요. 영국이 1497, 일본이 1609, 미국이 1790 이렇게 되거든요. 시간이. 근데 독일이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독일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떠올리는 근면 성실한 독일인 이게 요즘의 독일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독일이 또 이렇게 어려우면은 그럼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금이라도 디지털 전환 늦었어 그러면은 특정한 분야에 이제 좀 지원도 하면서 빨리빨리 캐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여기서는 아주 그 독일의 이 부채 한도를 정해서 그러니까 재정수지 건전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에. 이게 이제 전에 있다가 잠깐 폐지했다가 2023년부터 다시 재가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GDP 대비 0.35% 이내로 딱 정해 놓았는데 이게 그냥 일반 법이 아니라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정부에서는 재정수지 적자가 아예 이제 허용을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뭐가 이렇게 어떤 산업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게 불가능한 거죠. 과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일시적으로 한번 이게 좀 완화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러한 그 부채 상한을 갖다가 너무나 경직되게 정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산업을 지원하겠다, 뭐 배터리 산업 지원한다 어쩐다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요럴 때는 물론 이게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걸 안 지켜서 문제인데 독일은 이제 정말 예외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지켜서 문제가 되는 이런 좀 융통성이 부족하다 그럴까? 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2년 연속한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 수지는 상당히 건전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2년 연속했으면은 조금은 적자 재정을 해서 뭔가 뭐 소비도 진작하고 다른 산업도 좀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또 그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기조가.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고 그다음에 근로 의욕도 옛날만큼 안 되고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은 또 너무나 경직돼 있고 근데 이 국가의 정책만 그런 게 아니라 행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 독일 가면 사람들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왔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중국이 침체가 됐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그게 물론 이제 중국 경기가 그럼 살아나면 괜찮지 않냐. 근데 쉽게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 보이고, 또 쉽게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또 해결이 된다 치더라도 에너지 문제가 과연 그렇게 쉽게 또 과거처럼 싼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냐.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독일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될 때 2000년대 초반에 독일이 뭐 유럽의 병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 통일 이후에 사실 통일하면서 약간 정책을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동독하고 서독하고 그 통화를 갖다 1대1로 교환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동독의 이 소득이 이게 사실상 동독하고 서독하고 같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 나니까 동독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게 되고 높은 소득을 갖게 된 거였죠. 그렇게 되니까 동독 지역에 투자를 꺼리게 되고 그 기업 환경이라는 거, 그다음에 인력의 어떤 수준이라 산업 인력으로서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동독하고 서독이 같을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동독을 갖다 높게 평가를 해주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돌파구가 나온 게 중국이었죠. 예, 유럽 통합이 된 다음에 뭐 유럽에서 물론 독일이 과거에 비해서 마르크화를 안 쓰고 유로화를 쓰면서 이게 사실상 이제 금융에서 좀 혜택을 보게 된 거거든요. 더 자기네가 말하자면은 평가 절하 비슷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좀 더 유리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 통합되면서 독일이 다른 나라로 수출이 훨씬 쉬워졌고 근데 그 다음에 딱 눈에 들어온 게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할 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업한테 또 이제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정이고 마찬가지죠. 에너지 문제를 러시아한테 굉장히 의존을 하게 됐죠. 근데 이 당시에도 비판은 많았습니다. 중국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에 대한 거는 그냥 막연한 좀 두려움이었지만 러시아하고 독일이 겨우 사이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전쟁도 많이 했었고 사실 2차 대전 때도 가장 끔찍하게 전쟁을 했던 건 러시아하고 과거엔 소련이었죠. 소련과 독일이었는데 그런 나라한테 에너지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의존을 한다라는 게 과연 합당한 거냐. 이거는 당장 조금 싸더라도 물론 이제 싸니까 어느 정도 쓰더라도 그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전적으로 맡기는 게 과연 올바른 거냐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지금 와서 이제 드러난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하고의 문제도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한다. 그 당시에도 비판은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할 때니까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보호무역주의가 아니었고 정말 자유무역에 가까운 상태였고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은 오히려 상당히 이게 묻혔죠. 근데 이거 비판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면서 그 다음에 탈원전. 메르켈 총리 때 또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탈원전인데 이게 사실은 메르켈 총리 입장도 자기도 물론 그쪽 성향이긴 하지만 독일의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서가 또 이쪽을 원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인기 영합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했어도 아마 약간 이런 식의 결정을 가는데 메르켈 총리가 이거를 좀 더 극단적으로 강화했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긴 한데 메르켈 총리 때문에 이게 너무 심해졌다. 이제 이런 비판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가장 그때도 비판을 많이 받은 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로 이거는 좀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결과론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서도 중국의 진출을 그때 기업들이 많이 했거든요. 자동차 기업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때도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게 중국에 가면은 기술 유출된다. 이거는 상당히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는데 실제로 가서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그 기술을 많이 이제 그 기술 경쟁력을 높이게 됐죠. 결국 그러니까 독일 등에다가 칼을 붓게 된 셈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이 이제 중국한테 무역 흑자가 나다가 이게 이제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잘 조정하면은 또 이제 그게 나중엔 다시 또 이제 독에서
또 독이 아니라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에 대한 비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흐름이 당연히 중국이 그렇게 성장하는데 중국을 갖다가 그런 멀뚱멀뚱 보고만 있을 나라는 없죠. 누구나 다 중국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무역을 확대하고 중국의 이제 의존도가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메르켈 총리 때 이게 너무 과도했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에 2019년부터 작년까지 보면요. 전기세가 집에서 쓰는 전기세가 3배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한번 저기 다른 나라도 다 조금씩은 올라요. 우리나라도 뭐 오르고 다 오르는데 불과 5년 사이에 3배가 올랐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독일이 원래 그 전기값 좀 비싼 걸로 유명하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하고 중국에 지금 2배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중국에서 독일에서 그래가지고 산업용 전기에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굉장히 할인이 되고는 있어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그것도 다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국가의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식으로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고 가정에서는 그래서 요새 보면 독일에서 이번에 겨울에 그 추울 때도 난방을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 가스가.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노드스트림이죠. 이제 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가스를 사온다 그러면은 액화에서 LNG를 사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러시아에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가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싸요. 액화하는 과정도 없고 배에다가 실을 필요도 없고 뭐 이러니까 훨씬 싸긴 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거 해저키 그 파이프를 갖다가 이게 여러 군데가 폭파가 됐죠. 그래서 누가 했냐, 뭐 누가 했는지 심증은 확실히 가죠. 우크라이나에서 한 거고. 예.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심증은 있는데 정확히 이제 우크라이나 뭐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뭐 누가 했겠습니까? 독일이 했겠습니까? 러시아가 했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근데 이런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물론 좀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갈등이 고조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말하자면 방패막이 비슷하게 안전지대 완충지대처럼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 그러면요. 서유럽에서 정말 바싹 긴장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많이 긴장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도 그런 자신들의 욕심을 지금 전혀 숨기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패싱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뭐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영토가 전부 다 러시아 땅이 되지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러시아가 자꾸 지금 서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기네 에너지 안보를 러시아한테 맡긴다. 이거에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원자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도 뭐 친환경 얘기를 한다 그래도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급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다 폐쇄해 버렸거든요, 독일은.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결과론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 당시로 돌아간다 그래도 이거는 반드시 비판을 받을 만한 정책입니다. 이거는 뭐 전체 제조업이 다인데 독일이 특히 강한 게 경공업이 아니라 중화학공업이잖아요. 화학이라든지 뭐 자동차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소모를 해요. 그리고 그 전기가 뭘로 하냐? 대부분 가스예요. 우리는 이제 전기를 쓰잖아요. 회사에서, 기업에서. 근데 독일은 아예 가스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스가 제대로 못 들어오고 엄청나게 비싸고. 화학 같은 경우도 이거 정말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잖아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그 철강을 녹여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독일의 문제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라는 거예요. 주력 산업들이 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독일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떠나려고 지금 채비를 하는 거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독일 내에 있는 공장 중에 그때 3개를 닫으려고 그랬 2개인가 3개를 닫으려고 그랬는데 노조하고 뭐 협상을 해서 결국 문을 닫지는 않고 고용만 줄이는 형태로 생산량을 줄이는 형태로 이제 타협을 받습니다. 이 정도로 독일이 그러니까 제조업 환경이 너무나 악화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하고 아까 이제 중국 얘기도 했었는데 중국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2016년부터 23년까지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영내에 있는 국가들이었어요.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2016년부터는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고 뭐 이런 다음에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한테 이제 무역 적자가 심해질 뿐만이 아니라 기술 유출도 많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기 있어요. 그래서
독일 그 정부가 2023년 7월 달에 그 포괄적 대중국 전략을 발표를 해요. 이게 제가 독일어를 못해서 그 원문을 모르는데 영어로 나온 거를 제 영문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Strategy on China, 그러니까 뭐 중국에 관한 뭐 전략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64페이지짜리 이제 대중국 전략 문건인데 여기 쭉 보면은 이제 중국 체제를 자기네 라이벌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의 인권 탄압도 막 문제 제기하고 그런데 사실 그것도 뭐 중국 문제니까 별거 아닌데 표면상으로는 제가 중국의 인권 문제도 건드리고 그다음에 국제 질서에서 뭐 중국이 어떻게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기술 탈취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발표를 한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독일 이제 외무장관이 나와서 이게 중국과의 경제가 완전 디커플링은 아니고 우리가 이게 조금 이제 위험을 경감하는 디리스킹이다 이런 표현을 바이든 정부에서 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 그랬는데 이게 독일에서 똑같은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중국하고의 거리를 이제 조금씩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여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기업들의 호응이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이게 한 번 세틀이 되잖아요. 그럼 공급망이라든지 자기네가 판매망을 갖다 가지고 이거를 기업에서 다 틀어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는 야 중국 의존도 줄여. 그럼 기업이 그러다가 우리 기업 망하면 누가 책임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중국하고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중국에서 원자재를 사오는 기업들은 이걸 쉽게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도 내가 힘들게 장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용을 더 들이라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그렇게 의존도가 높아지면요, 쉽게 바꾸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그렇고, 이 공급망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그러한 그 섣부른 결정, 지나치게 과도한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은 의존도, 이게 지금도 이제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딱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 지금 현재 중국하고 그렇게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예요. 이 상태는 뭐냐면요. 독일의 각각의 기업들 있죠.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원재료로 사오는 것부터 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자기네가 딱 그 밸류 체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야 돼요. 더 싼 게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더 좋은 파트너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자연스럽게 바꾸면 모를까 이걸 정치적인 이유로 인위적으로 바꾼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은 올라갑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중국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불확실성 특히 기업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높더라도 불확실성은 없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데로 바꾸는 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지금 현재 중국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싼 상태거든요. 지금 제일 자기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쉽게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리스킹이 가능하냐? 가능은 하지만 그 디리스킹의 정도가 정말로 그렇게 아주 큰 틀에서 바꿀 수 있느냐 하면은 바꾸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근데 더 높은 게 자동차입니다. 독일이 가장 지금 그래도 내세우는 게 화학하고 자동차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데 이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제 그 독일의 고민인 거죠. 근데 중국이 그런 이렇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앞으로 높아지고 중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정세가 중국한테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 조금 견디면 괜찮아지는데 지금 중국도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크게 좋아질 그럴 조짐이 잘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독일의 정말 심각한 고민인 거죠. 네, 저 사실 이제 동유럽 중에서 뭐 특히 폴란드, 체코, 헝가리, 뭐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독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제 언급한 뭐 폴란드, 체코, 뭐 슬로바키아, 뭐 헝가리 이런 나라, 그러니까 요런 데들이 사실은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에스토니아라든지 이런 데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독일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높은 나라인데 이런 데의 최대 투자국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이 영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 모든 나라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 보면은
근데 폴란드는 의외로 해외 직접 투자 있죠. 해외 직접 투자 보면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친해요. 의외로 폴란드가. 그래서 몇 년 된 자료긴 한데 21년도에 폴란드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를 보면은 한국이 19억 유로로 1등이고 2등이 미국인데 그러니까 3억 7천억 유로.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크죠. 아까 우리나라가 19억이고 미국은 3억 7천. 그 다음에 영내에서는 독일이 가장 높은데 이게 한 1억 조금 넘습니다. 1억 유로가 조금 넘어요. 근데 어쨌든 영내에서는 가장 높고 이게 그리고 해마다 바뀌어요. 이건 사실 해마다 바뀌는데 어찌됐든 이제 늘 순서가 보면은 한국, 미국, 그 다음에 뭐 독일 순서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독일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밸류 체인 상에서 보면은 독일이 동유럽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독일에서 이 동유럽 국가에서 원료나 중간재를 사와서 최종재를 만드는 것도 많고 또 독일 제품을 이쪽에서 수입해서 자기네가 뭐 기계, 특히 뭐 독일이 기계라든가 이렇게 강하니까 그 제조업에서 들어가는 필수적인 장치로다가 독일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독일하고 동유럽은 관계가 긴밀합니다. 소련 붕괴 직후에 그때 보면은 가장 먼저 치고 나간 나라가 이제 폴란드하고 뭐 체코 정도가 되겠죠. 이런 나라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때도 뭐 그 나라들이 성장을 한 게 여러 가지 뭐 이유 그 나라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깨끗하고 뭐 경제 환경이 좀 좋은 것도 있고 한데 그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독일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독일하고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비용이 싸서 독일에 있는 자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독일이 동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봐도 독일이 상당히 서유럽 쪽에서는 약간 동쪽에 와 있잖아요.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는. 그런데 독일이 휘청인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동유럽 주요국 있죠. 아까 말한 뭐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의 그 주요국의 수출의 한 25% 정도가 독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흔들리면 자기네 수출의 4분의 1이 그게 그냥 엄청나게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다 떨어진다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네가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거 뭐 어느 특정한 한 나라를 고를 수는 없는데 제조업이 강한 나라일수록 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폴란드하고 체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특히 강하죠. 근데 산업이 아주 발달하지 못한 뭐 알바니아 이런 데는 뭐 그러나 저러나 뭐 약간 영향은 있겠지만 크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제 또 관광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도 독일 관광객들이 또 많거든요. 그 영향도 조금 있을 텐데 근데 그보다는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타격이 더 큰 거죠. 예. 여기도 영향을 받는데 아까 동유럽에 비해서는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그 동유럽보다는 조금 덜할 수는 있는데 여기도 물론 당연히 뭐 이쪽에서도 독일 제품들을 많이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관광이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리고 독일 관광객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영향은 있고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금융이에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부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독일이 위험해지면요. 금융시장 자체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독일이 뭐 당장 망할 리는 없겠죠. 하지만 독일이 어려워지고 이제 그러면서 금융시장 자체에 불안감이 가중이 된다면 부채가 높은 나라들은 거기에다 이제 하나 더 충격이 하나 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워낙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독일이 안 좋아진다, 독일 경제가 침체가 된다 그러면은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순서로 따지면은 동유럽이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남부 유럽도 이제 좀 영향이 상당히 있고 그나마 영국이 영향이 약간 덜한 상태죠. 아무래도 독자적으로 좀 움직이는 면도 있고 브렉시트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영향이 그래도 약간 덜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뭐 모든 분야인데 특히 이제 일단 독일이 그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 그러니까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가 독일하고 우리나라,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 무역 비중으로 봤을 때 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자료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그 GDP하고 우리나라 그 무역액 수출하고 수입액 합친 거 있죠. 이게 한 96.5% 되는데 독일이 99.9%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이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비중을 보면요. 부가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 전체 GDP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게 28%, 그다음에 독일이 20.4%. 근데 이게 상당히 소득이 높은 나라. 영국은 몇 퍼센트냐면 9.4%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10.7%, 미국이 11.1%. 그러니까 다 10% 이하, 뭐 10% 내외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독일은 20%가 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높고요. 이게 상당히 비슷한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독일 제품하고 우리나라 제품이 전 세계에 가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분야가 뭐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쓰는 소비재만 그러냐? 소비재가 아니라 중간재에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 기계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공장에 갔을 때 정밀 기계라든가 독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수요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독일에서 자기네가 그걸 팔고 또 구매해 오는 것도 많죠. 자기네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서 또 구매를 하고 특히 독일이 뭐 에너지나 아니면은 음식, 식료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하고 그거 외에도 다양한 소비재를 이제 수입을 하는데 이런 나라가 이제 영향을 이제 뭔가 좀 안 좋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식으로 비용 이게 특히 비용 인상도 굉장히 요인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독일산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비용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또 독일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또 그만큼 좀 타격을 입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분야를 찍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인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독일에 대해서 관심 깊게 한 몇 년 전부터 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구조가 좀 비슷한 게 있고 이럴 때 우리나라가 볼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중국이 요새 어렵다, 독일이 어렵다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남 걱정할 때냐, 뭐 우리는 뭐 잘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울수록 잘 안 되는 나라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나라를 봐서 그 나라가 왜 잘 되는지를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렵고 안 되는 나라를 보고 아, 저 나라가 왜 안 되는구나, 뭐 때문에 안 되는구나를 봐야 돼요. 더군다나 독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경제 구조가 좀 비슷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 왜 안 되는지를 봐야지 그걸 보고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저거를 피해가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데 아까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독일하고 유사점이 첫 번째가 그 무역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제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의존도도 비슷해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국 경기가 내수가 안 좋은 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데 그 차이가 근데 조금씩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2010년부터 사실 한 2010년 정도 되죠. 그때 그 전까지는 독일이 대중국 그 흑자였는데 한 2010년 그 근처로 오면서부터 적자로 돌아서요. 그래서 쭉 꾸준히 대중국 적자가 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꾸준히 흑자다가 2022년부터 적자가 조금 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게 이제 뭐 장기화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독일이 지금 어려워진 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딱 보면 독일의 실패 요인을 제가 여러 가지로 뭐 원인을 쭉 봤는데 우리가 제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저건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 있죠.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그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된다.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아까 어렵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그 우리나라도 이제 독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관 최대한 빨리 어렵더라도 좀 다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독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차이가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변화가 독일보다는 가능하다. 독일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다 할 수가 있는 게 예컨대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는 꼭 중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 어디든지 우리가 좀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망에 있어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물론 있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 보면은 그것도 조금씩 이제 뭐 다른 나라로 분산을 해요. 약간 비싸다 하더라도 뭐 인조 재료, 그러니까 흑연 같은 경우는 인조 흑연이 조금 더 비싸지만 뭐 그쪽으로 조금 이제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리튬도 뭐 이제 그 중국 공급망을 피해서 칠레 쪽에서 공급을 받는다든지 약간 비싸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식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독일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한 나라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 특히 에너지도 독일 사례를 보면은 이거는 아니야. 에너지 전환을 저런 식으로 무리하게 빠르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국제 협약이라든지 뭐 국제 어떤 그 기준은 따라가더라도 저렇게 우리가 앞서서 먼저 막 원전 비중을 줄이고 탈원전 이런 얘기는 함부로 꺼내기면 안 됩니다. 에너지는 정말로 안보하고 정말로 국가의 그 경제 안보하고 너무나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독일이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근로 의욕도 많이 저하됐다 그랬는데 숙련 인구가 숙련공 있죠. 제조업에서 독일이 이제 제조업이 강한 나라인데 그 숙련공이 상당히 부족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초고령 사회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는 우리가 빠른데 고령화가 진전된 정도는 독일이 훨씬 더 먼저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게 됐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책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출산율이 는다 하더라도 그 출산율이 늘어서 걔네들이 숙련공이 되려면 30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인력을 해외에서 수입해 오느냐 아니면은 그러한 인력이 없이 현재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방법. 사실 저는 요새 AI가 나와서 사람들이 뭐 직업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뭐 그런 위험이나 불안감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숙련공이 부족해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만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제가 지금 당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독일을 보면서 우리가 좀 먼저 좀 대응책을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독일보다 조금 희망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그 얼리 어댑터 기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그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새로운 산업에 진출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죠.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요새는 뭐 K컬처 그래가지고 또 문화산업에서도 또 부분적으로는 좀 그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독일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새 뭐 보니까 음식도 뭐 우리나라 요새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하고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게 이게 정말 특수한 게 어떤 걸 보냐면요. 고유 플랫폼, 자기네 나라의 고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드물어요. 네이버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유럽은 아예 없죠. 전부 다 이제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국 기업들한테 싹 들어가 있고, 전자상거래 기업도요. 유럽에 가보면 전부 다 아마존 쓰고 이러잖아요. 다른 나라 대부분의 경우. 근데 우리나라 고유의 그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인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대응을 잘해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 조금 그 불안감을 느끼는 게 우리나라도 경제의 활력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그 좀 잘했던 부분들을 가만 살펴보면은 다른 나라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 상당히 이제 유럽은 좀 몰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전철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저는 그런 좀 불안감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기업 활동의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또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 기업에 대해서 막 현금으로 보조금을 때려놓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뭐 거꾸로 이제 기업에 대한 규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저는 그런 요소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약간 반기업 정서가 커지고, 그 다음에 또 근로 의욕도 약간 저하되고,
또 기업 자체도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정말 과거에는 뭐 삼성전자를 누가 걱정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새 보면은 삼성전자도 약간은 그 관료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뒤에서 나오고 있던데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느냐. 이거는 저는 이 독일 사례를 보면서 독일 기업들의 저런 경직성, 독일 정부의 정책 결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거기서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